최근 몇 년간 미국 정치인들의 발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 동맹국들에게까지 비용과 분담 재정 이야기를 점점 더 자주 꺼내기 시작했다는 점인 거죠. 이것은 외교 스타일이 바뀐 문제라기보다 미국 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이 구조적 한계에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선택해온 재정 구조가 이제는 동맹 관계에까지 냉정한 계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한계치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인 거죠. 물론 미국은 여전히 무제한에 가까운 통화 발행이 가능한 기축 통화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돈이 있고 없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구조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는 점인 거죠. 바꿔 말해 동맹국들에게까지 재정 분담과 비용 문제를 꺼내야 하는 상황 자체, 즉 지금까지 쌓아온 미국의 대외 이미지와 리더십을 일부 훼손하면서까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만 하는 재정적 압박, 결국 이 문제의 지속적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다른 여러 나라의 상황까지 확장하여 분석하다 보면 미국, 유럽,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부 부채 관련 정책을 선택해왔다는 구조적 차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두 자릿수에 근접해 있고 연간 재정 지출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이자 비용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유럽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 에너지, 복지 지출이 동시에 늘어나며 재정 압박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성보다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선택. 이에 대해서 유럽 언론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였죠. 팬데믹, 전쟁과 에너지 위기 이후 유럽 각국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보다 당장의 국가 존속과 안보를 택했고 그 결과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하지만 이 구조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다음 문제를 야기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 중 점점 더 많은 비중이 현재의 국민 복지나 미래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점점 늘어만 가는 국가 부채의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데 쓰이게 되는 구조로 변질되었다는 점이죠. 즉,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지출이 아니라 과거 세대의 부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국민이 떠안는 방식으로 국가 운영이 이동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국제금융시장과 신용평가사의 시선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은 이들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약 47% 수준.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이에 대해 외신들은 한국을 재정관리가 비교적 보수적이고 중장기 안정성이 유지되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국가 신뢰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지를 이미 경험으로 학습한 나라였죠. 그 기억은 정부 재정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상대적으로 민간과 개인의 부담을 활용해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로 이어져 왔고 이에 따라 국가의 재무제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부담의 방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과 가계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기준으로 세계 최상위권. 말하자면 정부는 여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세대별 편차는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조가 특히 더 위험해지는 한 지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내에서 불패 신화를 기록한 부동산입니다. 빚도 능력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은 미래 소득을 앞당겨 사용하는 수단이자 개인 자산 증식의 1번 주자였죠.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음에 따라 과거의 선택에 따른 리스크가 이제 개인에게 오롯이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산 가격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데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결과 소비는 줄고 내수는 얼어붙기 시작하였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가격 조정에 따른 개인들의 리스크가 이러한 구조의 문제로 보이기보다 개인의 잘못된 선택 문제처럼 착시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착시는 정책 논쟁을 개인 책임 논쟁으로 바꿔놓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선택해온 정부 부채의 방식과 금융 구조의 특징, 그리고 이 정책이 앞으로도 유지될 경우 발생되는 국민들의 소비, 내수, 삶의 체감 영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금융 구조, 특히 시중은행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대체로 60%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미국, 유럽, 일본 자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는 외국 자본이 한국 금융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자본 흐름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과 금융 수익의 일부는 국내에서만 순환되지 않고
해외 금융자본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흐름은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정부의 공약을 바탕으로 연일 상승장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내 계좌는 별 반응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이러한 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은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그 중에서도 대형주와 지수 편입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은 오르고 있지만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들은 지수 상승에 비해 체감 성과가 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상승 증시는 모두가 함께 웃는 상승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외국 자본과 산업이 주도적으로 오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나아지는데 국민의 체감은 여전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기적으로는 소비 위축이 고착화됩니다. 중산층과 자영업이 더욱더 흔들리고 금리를 조정해도 내수가 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적된 리스크로 인하여 소비 심리 자체를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금융 리스크가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가계로 더 집중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빚을 통해 미래를 앞당겨 사용했던 선택이 이제는 생활을 옥죄는 요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과실과 부담이 완전히 분리된 구조가 됩니다. 수출과 일부 산업은 잘 되는데 국민의 체감 경제는 나아지지 않는 이 구조가 길어질수록 사회적 갈등과 정책 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지금처럼 수출과 대기업, 전략산업 중심의 성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길입니다. 방산, 조선, 반도체, 첨단 산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다시 그 산업에 재투자하며 국가의 경쟁력과 지표상 성장률을 우선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 선택은 국가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국민의 체감 회복은 뒤로 미루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둘째, 성장의 속도를 일부 감소하더라도 지금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과 자영업, 지역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길입니다. 세금과 재정을 통해 내수를 다시 살리고 소비 여력을 회복시키는 대신 단기적인 재정 부담과 성장 둔화는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는 어느 한쪽도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주거, 의료, 교육, 돌봄처럼 국민이 생활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버티게 만드는 국가에서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국가로 국가의 방향을 조정하는 선택입니다. 이 길은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올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의 체감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어느 하나도 공짜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선택지는 모두 다르지만 어떤 길을 가든 누군가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상황은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구조를 선택해왔는지에 대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재정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안정되어 있지만 국민의 삶은 점점 더 버티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가계, 그리고 아직 선택권조차 없는 미래 세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담을 어디서부터 되돌려 놓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성장의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을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지표와 경쟁력을 먼저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부담을 더 오래 감내하게 할 것인지 이 선택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가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는 주식시장보다 부동산 가격보다 우리의 일상과 소비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삶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안정, 국민의 행복한 삶, 그 중간쯤에 어딘가.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